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늘 우리가 지난 세월을 한번 복귀해 보면서 방송의 건강한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설계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없이 지난 참 어묵했던 시절에 그런 바람을 맞으면서도 꿋꿋이 서신 오늘 귀한 연사님들, 뭐 제가 소개하기보다는 뭐 각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민식 PD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유행어부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반갑습니다. MBC 김민식 PD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음식 관련되는 글과 말로 틀면서 먹고 사는 황교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용인 시민이면서 우리 손띠리와 용띠리를 사랑하는 누나 김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전히 하여튼 제가 주최 측인데 이래요. 저는 용인 시민이면서 미아 누님과 용띠를 사랑하는 선대인입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행사에 사실 이제 주최 측인데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게스트로서 우리 방송 정상화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오늘 이 자리를 좀 같이 즐겁게 그러면서도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그 사회를 선대인 소장이 보기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사회를 볼 생각을 했나 그런 생각을 많이 놀랐습니다. 마이크 타시지 뭘. 마이크인가요? 예. 자, 우리 미아 누님은 처인고 사시고, 우리 선대인 소장은 수지고 사시고, 저는 기흥고 삽니다. 두 분은 어디 사세요? 두 분은? 저는 고양시에 삽니다. 이거요. 저는 처가가 여기 구미동이어서 사실은 뭐 살짝 근처긴 합니다. 저렇게 꼽사리를 붙는군요. 그러면 우리 김민식 PD님의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게 사실은 공영방송 회복을 위한 주장의 첫 번째 신호였다, 후문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실은 계속 막내 기자 반성문이라는 동영상도 그렇고 계속 사실은 싸웠죠. 그리고 사실 몇 년 전에 이를테면 세월호 보도에 대해서 MBC 예능 막내 PD가 거기에 대한 어떤 죄송합니다라는 어떤 뜻으로 글을 올렸다가 해고당하기도 하고요. 지난 몇 년간 사실 계속 싸워 왔었는데 그 이어져 오던 것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숟가락 한 줄 살짝 얹어봤습니다. 별 말씀이요. 저는 숟가락 얹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김민식 PD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폭제를 딱 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딱 계기를 만드신 게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블랙리스트가. 미안하지만 마이크를 잡으면 마이크가 내려오는. 국정원이야? 오늘 저 국정원 용인지구에서 나오신 거 같습니다. 이 마이크에 국정원이 숨어 있어요, 누님. 지금 우리 김민식 PD님부터 우선 그 MBC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잘 돼가는 것 같은데요. 싸움에서 사실 뭐 잘 돼가는 건 없고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파업 한 2달 가까이 되면서 조합원들 조금 힘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박문진 이 MBC 사장의 어떤 이 선임 과정을 책임지는 박문진 이사회의 이 구성이 조금 이제 저희 조합 쪽으로서는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서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MBC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다수가 김장겸 아웃, 고대영 그렇죠. 고대영이 아니라 이제 고영주 아웃 하면은 둘을 다 날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네. 이 저쪽 당 쪽 사람들이 소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MBC가 중대한 전기를 만나게 됩니다. 만났습니다. 예. 네. 용인이 MBC랑도 엄청 관련이 있죠. 드라미아가 여기 있잖아요. 아, 네, 드라미아에 PD들 많이 쫓겨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나 뭐 하는지 우리 저 카페에 놀러 와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그 무슨 놀이 무슨 게임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랬대 PD들한테. 풍선 던지기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예. 아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용인에 오면 참 PD들이 고생한다 이런 예. 생각을 하면서 내려올 것 같아요. 예. 용인하면은 뭐 수지 정도면은 거의 서울하고 근접한 곳인데 이게 저 드라미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네,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제가 어디 사는지 아시죠? 원삼 저쪽 배감에서도 한 20분 더 갈걸요. 그렇죠. 드라미아가 예. 거기 있어요. 드라미아는 조비산 그냥 있고. 충청북도가 더 가까운. 그렇지 그렇지. 거의 유배 오듯이 오는 그 거예요. MBC가 이제 사실은 지역에도 있지만 그 지역은 다 별개 회사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 MBC의 노조원들을 탄압하는 건데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용인 드라미아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네. 그 분당 사는 MBC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굳이 그 인천과 일산에 있는 경기 총국으로 보내고요. 예. 여기 용인 드라미아로 오는 친구들은 주로 약간 이제 강북 쪽에 사는 그래. 친구들을 용인 드라미아로 이제 그래서 출퇴근만 한 4시간. 4시간, 그죠. 일산에는 스케이트장 있지 않아요? 스케이트장 그러니까요. 예. 스케이트장으로 발령난 분들도 많으시고 많죠. 예. 그분들은 뭐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영화 공범자들을 보시면 그 스케이트장에서 이제 그 눈 쓰는 장면을 이제 PD 수첩을 연출하던 이우한 PD가 눈 쓰는 장면 나왔는데 그걸 보고 MBC 사측에서 김장겸 사장 그 경영진에서 야 우리는 이렇게 고급 인력들을 연봉 1억씩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스케이트장 청소를 시켜겠냐? 우린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물론 스케이트장 관리라고 거기에 가 있지만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밤새 눈이 쌓여 있으면은 그걸 나는 관리고 니들은 외주 직원이고 외주 직원들이 와서 쓰라라고 하느냐고요. 당장 아이들이 그치. 오면은 넘어지고 그러니까 다들 풋풋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의 그 심리는 이해를 할 수 없다. 근데 많이들 고생하셨죠 스케이트장에서. 네. 예. 아니 프로야구 저 1군 주전 선수를 갑자기 저 선수단 버스 운전 기사 시키고 승사시켜 2군 선수를 1군에다가 또 앉히고 그걸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제일 저희가 이해가 안 갔던 건 라디오 청취율 1위 하던 네. MC를 굳이 내보낸 게 정말 이러서도 안 지나서만 다 똑같아요. 키가.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아침 손석희, 저녁 김민아였잖아요. 그렇죠. 저 우리 선대인 소장님이나 김용민 씨나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고 싶어서 엄청 그러던 그지? 개그도 하고 아니, 그랬는데도 안 받아주더라고. 누님 그래도 사실은 바로 하자고. 아 그래 넌 연락이 나왔었지. 왔었어. 넌 나왔었어. 그래. 근데 정말 그때는 정말 굉장히 의아했었죠. 왜냐면 그렇죠. 2009년부터 계속해서 그런 압력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잠깐 김미화가 뭐 으아 해서 그냥 물러가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2009년도부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뭐 압력들이 신문지상에 나오고 그다음에 PD들 또 전 종사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그래서 좀 잠잠해져서 또 조금 지나다가 2010년, 2011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3년 동안 반복적으로 벌어지면 정말 암만 청취율이 좋고 암만 뭐 광고를 많이 팔고 그래도 예. 매우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PD들 앞에서 내가 진짜 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또 여러 이제 방송국에 친한 사람들이 복도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게 피켓 시위하고 막 침묵 시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미화 MC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계속 다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마치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을 그렇죠. 하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도저히 여기서는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어느 날 참 그 연인들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점 보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그 예지 능력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 엘리베이터가 딱 내려오는데 저 속에 내가 오늘 운명의 어떤 누군가를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 이상하게. 선생님도 그런 적 있어요? 요리할 때요? 그런 거. 네. 그런 능력 없어요. 그래요? 아니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더라고.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서 사장님이 거기 딱 타고 있을지 누가 알았어? 김재철 사장님. 그러니까요. 김재철 사장님을 한 번도 저는 거기서 그 일하면서 만난 적이 없는데 그날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서. 그 뒤에 이제 MBC가 사장단 따로 네. 참 직원 따로 이렇게 맞아요. 예. 엘리베이터를 지금 분리했다. 상황도, 지금 예, 상황. 네. 그래서 거기서 사장님을 만났던 게 사장님이 이제 미아 씨 딴 프로로 가라. 프로그램 지금 시끄럽다고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굉장한 압력. 사장님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견디겠네 라는 생각. 사실은 별볼 일 없는 사장이었어요. 그 이사장한테 그 조인트 가이. 들어갔습니다만 청와대 가서 조인트 가이는 그래서 이상한 그때 사람이거든요. 그랬었지. 너무 공부에 쩌셨네. 근데 이게 아니 공포라기보다는 근데 슬픈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근데 사실 사장님이 그러니까 처음 만난 그러니까 친한 사이도 아니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정말 네, 처음 처음 만났는데. 만난 그 MC에게 게다가 정말 본인 사장 되기 몇 년 전서부터 청취율 1위를 끌어가는 그 MC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드라마 PD로 일을 하면서 배우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해요. 이제까지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상황이 언제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그 쪽대본으로 막 예. 촬영 이렇게 촉박하게 하는데 예.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그 세트 촬영이 있고 야외 촬영이 있는데 야외 촬영은 다음 날 찍고 그 앞 상황을 다음 날 찍고 그 후 상황을 전날 세트에서 먼저 찍었대요. 근데 세트에서 이렇게 주방신을 찍는데 그 국수를 광주리 막 이렇게 놓고 막 대여섯 광주를 놓고 국수를 계속 삶는 그걸 그래서 근데 계속 근데 이걸 왜 삶는지 자기 모르고 그렇지. 앞 상황 대본은 쪽대본이 아직 안 나와서 예. 일단 스튜디오 분량만 먼저 나와서 근데 왜 삶는지 모르고 계속 하면서 옆에 그 리허설하면서 딸역을 맡은 배우에게 물어봤대요. 내가 왜 이렇게 국수를 많이 삶는 거야? 왜 이렇게 국수를 많이 삶고 있지? 근데 다음 날 야외 촬영하러 가봤더니 야외 촬영씬에서 막 그 마당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야 경사가 났으니 잔치를 벌여야겠구나 잔치 국수를 삶자 이런 대사가 다음 날 찍으면서 그제서야 그래서 어제 그렇게 국수를 근데 이게 저는 그 흔히들 이제 막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왜 그 이 개연성이 부족하면 이해가 안 가면 막장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김미아 쌤이 약간 그러니까 네. 내가 이걸 왜 이걸 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어느 날 KBS 블랙리스트, 어느 날 MBC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극본을 뒤에서 짠 사람이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대본이 나온 거죠. 맞아요. 국정원이 짠 그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그 막장 드라마의 그 각본이 막상 그 국정원 문건 보셨을 때는 좀 되게 처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여기 그 선대인 톡 아니냐? 김철철이고요. 그래요? 선대인 톡을 달고 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 거야. 아니 그냥 김미아 톡으로 다음에 볼게요. 주최 측입니다. 선대인 소장이. 이 동네 사람들이니까 뭐 우리 동네에서 이런 용인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두 분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그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왜 용인이 그 소녀상도 얼마 전에 여기 제작식도 하고요. 저희 그렇죠? 네, 방송에도 제가 막 이야기했어요. 우리 용인이 이런 데다. 나 용인 산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제가 검찰에 가본 게 한 3번 정도 됩니다. 2번은 변희재 씨 때문에 갔었었고 이번에 이제 참고인으로 갔는데 이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뭐든지 다 우리가 고통도 경험을 해봐야 되고 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예방 주사를 내가 많이
검찰도 가보고 그다음에 민사소송도 해보고 형사소송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또 이제 그 KBS 블랙리스트 있을 때는 영등포 경찰서에 제가 엄청나게 127일 동안 끌었어요. 한 번 가면은 7시간에서 8시간 조사받았어요. 네. 그게 굉장한 거죠. 근데 블랙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는 그 KBS가 고소의 주체고 KBS에서 펴달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엔 누가 그 사실을 김미화 씨에게 이야기했느냐 이게 가장 포인트였어요. 그걸 잡아내라. 이야기를 안 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끌어온 게 127일 동안 끌어온 겁니다. 보통은 한 90일 정도에 끝낸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데 갈 때 이제 제가 그 예방 주사를 맞아봤잖아요. 저는 혼자서 운전을 하고 가요. 근데 우리 그 뭐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갈 때 멋있게 서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안지나서나 마찬가지지만 서서 얘기한다니까. 출두할 때. 출두할 때 멋있게 딱 이렇게 세모 네, 그렇죠. 포토 라인. 거기 딱 서가지고 사진 딱 찍잖아요. 네. 그걸 제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끌려다닐 때 내가 그 뉴스를 자세히 봤지. 왜냐면 나도 끌려갈 건데 좀 어떻게 해야 참 당당한 모습으로 나올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살짝만 그래도 기자들이 막 팍팍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안 숙이고 당당해야 되는데 그때 소품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검정색 가방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검정색 가방이 없어서 우리 남편 그 컴퓨터 가방 삼성 그거 줄 띄고 딱 들고 내가 쫙 했죠. 근데 요번에 이제 그 검찰에 참고인으로 갈 때 그때도 기자들이 막 길어.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여기다 차를 대면 바로 오면 여기 기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차를 몰고 가니까 좀 쪽팔리더만요. 왜냐면 차를 몰고 가서 이렇게 주차해서 후진 막 하는데 기자들이 막 찍는 거야. 에에 찍지마 멋있을 때 찍어. 저기 포토라인 쓸 때 후진하는 띠리리리리리 이거 할 때 찍지 말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영등포에서는 제가 딱 포토라인 서서 딱 찍었는데 요번에 검찰 참가할 때는 계단이 엄청 길더라고요. 이만큼 길어.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차를 몰고 가니까 전화를 했지.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 그랬더니 변호사님들 세우는 데다가 세우지 차를. 그래서 변호사님 자리에 세우고 바로 계단 통해서 올라가는데 기자들이 막 찍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 왜 저기 박근혜 씨 올라갈 때도 뭐 이렇게 형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형사를 처음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 계단 처음 선생 오셨습니까? 그러고 검찰에 있는 형사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딱 올라가는데 웃어야 되잖아. 일단은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방 들고 내가 웃으면서 끝까지 얘기를 했지. 점심은 뭐 줘요? 설렁탕은 먹여주겠지? 어제 문성근 씨는 뭐 줬어요? 웃으면서 할 말이 뭐가 있어. 그래서 정말 당당하고 정말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찍히고 싶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근데 엄청 힘들긴 하죠. 왜 하필 난가? 내가 왜 또 이 논란의 중심에 서야 되나? 아이고. 힘들었는데 이 마이크가 왜 이러니? 국정원이냐고. 네. 그런데 가서 제가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서류를 보니까 이만큼 깜짝 놀랐어요. 김미화 파일이. 2009년도부터 MBC를 그만둔 이후까지 정말 놀랐습니다. 완전 이거는 뭐 개인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리버리 그래 뭐 몇 건 정도 뭐 그냥 써 있겠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고 딱 들어갔는데 가서 서류를 하나하나 보니까 하나하나 볼 때마다 열받고 야, 이 정도까지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나를 이렇게 했나? 그렇다면 퍼즐이 맞춰지는. 그렇지. 방송국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쓰지 마라라고 이 사찰해라라고 지시라면 국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국에다 압력을 넣으면 그러면 연기자가 하차하게 되는 아마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리어 출연자들을 지키고 방송의 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감시하는 곳인데 도리어 그렇게 아무개를 빼라, 아무개를 넣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였던 것 같은. 예. 예.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부 행사, 광고, 뭐 무엇이든 하여튼 수용 불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야 내가 힘든 세월을 참 잘 견뎌왔구나 이런 느낌. 네. 우리 황교익 선생님 박수를 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나는 거 재밌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좀 쉬어서 가야죠. 저는 원래 MBC는 아예 원래 안 불렀던 데거든요. 김지한 감독과의 트루마 쇼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MBC하고는 저하고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안 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예 없었고요. 트루마 쇼 보셨죠? 또 방송사가 이제 맛집을 어떻게 해서 가공하고 MBC의 맛있는 TV 거기서 이제 돈 받고 이렇게 가짜 맛집 만드는 걸 트루마쇼 김지한 감독이 가짜 식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김지한 감독하고 같이 열심히 MBC를 씹었죠. 선생님 잠깐만. 여기 김재환 감독하고 이용마 기자하고 우리 김민식 PD님하고 다 입사 동기입니다. 네, 맞아요. 입사 동기.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지금 이제 저는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그 과정에서 KBS와의 악연이 있었는데, 예. 그게 블랙리스트예요. 그래요. 아예 이렇게 명단으로는 명단으로. 존재하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검찰청 나가시면 또 이만큼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 아침마당에서 이렇게 연말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죠. 그래서 출연 섭외가 왔어요. 맛있는 음식을 식재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주부들한테 예. 1시간 동안 강의를 해달라. 아침마당은 제가 예전에도 또 나간 적이 있어요. 1시간 동안 강의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자. 그리고 근데 그걸 이제 다 강의록을 짜고 PT를 만들어서 주는 날이었어요. 예. 그날 저녁에 작가가 전화가 왔어요. 더불어포럼 공동대표로 참여했을 때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있다가 이제 더불어포럼이 만들어지고 거기 공동대표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예. 문재인 후보를 정치인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분들은 KBS에 출연하는 게 곤란하다. 그렇게 작가가 그냥 통보를 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근거를 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정치 프로도 아니고. 다음 날 그 근거를 대는 게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다. 그걸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날 그냥 그 사실을 그냥 이야기를 했죠. 저는 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정치인을 어떤 특정인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교양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지가 않다. 네. 사례에 맞지 않다.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다. 내가 방송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한바탕 벌어졌죠. 예. 싸움이. 예. 가장 저한테는 기분이 나빴던 게 그 논쟁을 하는 중에 KBS가 9시 뉴스로 저를 다뤄요. 오. 9시 뉴스. 9시 뉴스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9시 뉴스에 제가 떼쓰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자기네들은 아주 공정하게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 방송을 임시로 제한한 것인데
제가 때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인터뷰를 안 따가요. 그게 담당 PD의 인터뷰를 따서 자기네들이 공정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 방송은 자사가 관련되는 논쟁의 거리는 그 뉴스로 다루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예. 그죠? 근데 KBS는 그 일을 버리고 저한테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의 인터뷰를 따지도 않고, 더더욱 화가 나는 것은 그 자료 화면에 제가 등장하는데, 예전에 제가 KBS에서 다큐멘터리 찍을 때 좀 깨재재하게 나간 게 있어요. 찌질하게 깨재재하게 나간, 그게 화면에 툭 등장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순간 막 뭉개지는 느낌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여러 예. 자료들을 찾아봤죠.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도 뒤져봤습니다. 없어요. 그 정치 선거 과정에서 예. 그 해당 정치인들을 다룰 때 시사, 정치, 뉴스, 시사 프로그램 이런 경우에 시간적인 공평성을 요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은 제작 가이드에 존재해요. 그런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 사람이 교양,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나가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 관련되는 다른 뭐 방송법이라든지 방통의 여러 자료들, 심지어 헌법까지 뒤져가면서 내가 KBS에 나가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방송은 공정하려고 하면 원칙대로만 하면 돼요. 그렇죠. 헌법, 방송법 그 내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규정들도 잘 짜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임의로 몇몇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뭐 고무줄처럼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칙대로 하자. 뭐든지 원칙대로.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계속 왔었어요. 출연해 달라고. 진짜 그 사람들 참 쪼잔해요. 이게. 제가 출연하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돼지로 하네요. 네. 지금 저기 출연만 시켜주면은 뭐다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그렇습니다. KBS의 공식적인 사과, 개인적인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뭐 그렇죠. 담당 PD면 뭐 이제 나한테 뭐 미안하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필요 없어요. 뉴스로 나갔으니까. 공식적인 사과,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미 그 KBS 안에 외부인들로 해서 만들어진 무슨 뭐 검증위원회인가 뭐 이런 거 있었대요. 네. 근데 이 사건, 황교익 사건이 어떤가 KBS가 잘못했다라는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대요. 오. 근데 그걸 외부에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KBS가 한 개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경우는 없다. 네,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왜 KBS가 왜 사과를 못한다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런 것이 손상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KBS는 국민방송이거든요. 우리 시청도 내고 KBS에 있는 종사자들도 주인이 아니죠. 그냥 종사자일 뿐이에요. KBS의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제가 국민이거든요. 왜 주인한테 사과를 갖다가 종사자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과를 하면 그때 방송 출연 생각해 보겠다. 네. 지금 그 자세로 지금 아직까지 있습니다. 대단하시네. 똑같은 상황인데 블랙리스트 건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고소하지 말아라. 내가 지방에 있다 오늘. 그러니까 내가 내일 사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트위터에다 제가 글을 올렸잖아요. 뭐라고 올렸냐면 블랙리스트를 젊은 사람들이 본 적 있느냐? 우리 같은 그 KBS 안에 식구들이. 근데 김미화에 대해서 김미화의 편견의 이야기만 듣고 왜 나를 재단하느냐? 그런 게 있으면 보여다오. 없다는 얘기거든. 오히려
오히려 뒤집어서 블랙리스트가 뭐가 있냐라는 이야기인데 그 블랙리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이분들이 기분이 나빴던 거지. 그래서 당일 5시에 고소를 했는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죠. MBC에 저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었을 테니까 네. 보도본부장님이 KBS 보도본부장님 전화 왔어요. 왜냐면 제가 4월에 보도본부장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블랙리스트 그 제가 트윗에 올린 글은 7월입니다. 7월. 4월엔 뭐냐면 KBS 노조에서 김미화도 블랙리스트인가 그래가지고 임원회의 무슨 결정사항이라는 서류가 내려왔다 밑으로. 근데 여기서 뭐 게이트 키핑 뭐 김미화에 대해서 제대로 돼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PD들이 그럼 김미화 씨도 쓰지 말라는 얘기야? 블랙리스트야? 이래가지고 신문에 냈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보도본부장님한테 항의를 했어. 근데 7월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들으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항의를 했었고 보도본부장님이 아니야 KBS는 블랙리스트 같은 거 없어요 라고 했는데 7월에 또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올렸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야. 보도본부장 전화 와서 김미화 씨 지금 사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김미화 씨 조지라고 그랬어. 이 용어가 그래. 김미화 씨를 조지라고 그랬어. 김인규 씨. 그렇지. 예. 그러니까 빨리 사과를 해. 사과를. 제가 왜 사과를 합니까? KBS가 사과를 해야지. 못합니다. KBS 9시 뉴스 보내지 마세요. 보내면 큰일 납니다. 보내지 마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딱 MBC 끝나고 났는데 저녁 8시에 끝나요 제가. 근데 끝나고 밖으로 딱 나가는데 제가 운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차를 타려고 이렇게 운전하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8시만 되면 깜깜해요. 근데 갑자기 라이트가 2개가 옆에서 쫙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 그 모습은 찍혔어. 이런 거 라이트 쫙 이런데 딱 켜지더니 카메라 쫙 켜고 여자 기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딱 마이크를 대더니 김미화 씨 한 말씀 해주십시오.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김미화 씨 이렇게 침묵하는 게 김미화 씨의 입장입니까? 걔 누구예요? 이름은 모르겠어. 근데 화면 뒤져보면 있어요. 근데 그게 9시 뉴스에 그대로 나갔어. 김미화가 이 라이트 자켓 이렇게 했는데 그게 딱 걸리고 자살을 모욕했다. 그러니까 방송을 완전히 사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같은 것은 이미지 얼마든지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이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그 9시 뉴스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잖아요. 그 뉴스를 통해서 자극을 하는 거죠.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진짜 아니 뉴스의 사유화 그렇게 해서 뉴스를 일종의 흉기로 고용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KBS만 내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MBC는 너무 많은 사회를 봤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든 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래도 이 2분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각자 그래도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가 있고 뭔가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죠? 명성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저는 사실 MBC의 블랙리스트 지난 몇 년간 MBC의 최고 블랙리스트는 저는 세월호였다고 생각합니다. MBC에서는 그 세월호의 세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사실 이 세월호 리본을 달고 왔는데 이게 며칠 전에 저희 그 MBC 노동조합 그 집회에 4.16 합창단 그 어머니들이 오셨다가 어머니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SNS에서 MBC 직원들이 세월호 리본을 감히 달지 못한다.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저희는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김미화 씨나 황교익 선생님에게 뉴스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미지를 조작을 하고 그걸 했는데 저희 그때 4월 16일 그 사고가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4월 17일 날 유족 보상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잃은 그 대가로 몇억 원을 받는다. 이런 보험금 그게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사실 되게 비열하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약자 자식 잃은 그 부모 그 약자에게 대해서 이런 폭행을 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그 이제
세월호 1주기, 2주기 때마다 PD 수첩 PD들이나 아니면 라디오 시사교양 PD들이 얘기를 합니다. 1주기, 2주기 기념 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국장 부장이 그랬어요. 세월호의 셋자도 꺼내지 마라. MBC에서는. 그래서 MBC에서 세월호 1주기 때 PD 수첩 아이템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연예인 기획사에서 학대당하는 10대 연습생들, 아이돌 연습생들 이 얘기가 세월호 1주기 때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 저희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걸 생각하면 정말 저희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정말. 네. 그래서 그저께 MBC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 그래서 광화문에서 행사했거든요. 제가 가서 죽비를 선물 줬어요. 깨나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근데 잘못 때려가지고 여기 뼈를 딱 맞은 분도 계신데.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세월호 문제에 관해서 MBC가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라라는 얘기가 참 많았었어요. 그죠? 그냥 단순히 사과뿐만이 아니고 그렇지. 저희들은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씻을 수 없는 사실은 과거고. 근데 따지고 보면 위에 있는 분들이 뭐 전부 그 뭐 공범자들인데 네. 그리고 같이 해서 PD들 너네들 하지마 못하게 하면 뭐 못하는 거죠. 어떻게 뭐 PD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있습니까? 아침마당 보면은 아주 그래 선대인 다양한 추억들이 있죠. 다양한 추억. 네. 이야기를 제가 하세요. 사실 한교익 선생님은 뭐 자주 뵌 적이 사실 많이 없었는데 되게 친숙한 게 뭐냐면 연관 검색어에 원래 그 아침마당 중도 하차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서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블랙리스트라 그러면 문화 연예계 쪽 인사분들 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진지한 뭐 시사 평론하거나 정책 평론을 하는 이런 쪽에도 다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경우에는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좀 낫네요. 그래 오늘 마이크 왜 그러냐? 이거 그거 진짜 좋다. 않았어요. 저게 세네. 네. 제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미아누님 같은 분이 이렇게 있을 때는 사실 저도 방송에 꽤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섭외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예. 그리고 되게 석연찮은 건 뭐냐면 섭외가 실무진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시간 비워놔라 그래서 억지로 시간 비워놓으면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와서는 그냥 무슨 사정이 생겨서 좀 구체적인 설명도 안 합니다. 예. 사정이 생겨서 취소됐다거나 뭐 주제가 바뀌었다거나 예. 그런 이제 경험들이 4-5차례 이상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있는 동안은 방송 안 나간다. 예.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제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였죠. 지난해 여름쯤에 KBS 아침마당에 PD가 집요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나간다. 네. 그랬더니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서약할 수 있냐? 네. 서약한대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이제 나간 코너가 아침마당에서 전문가 5명이 이제 자기 전문 분야의 이야기를 해서 시청자 평가를 받아서 매주 서바이벌 게임을 해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뭐 어쨌거나 3주, 6주 해서 이제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3주를 더 나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추석 전날 아내와 점심을 오붓하게 먹고 있는데 KBS 아침마당 PD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윗선에서 도저히 더 이상 선대인을 내보낼 수 없다. 그만 나오기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뉘앙스는 이미 그 제작진도 위에 좀 뭐 쌓인 게 있는 불만을 품고 있는 가운데 뉘앙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 PD는 실무 PD는 자기가 나름대로 버텨보려고 했으나 뭐 저 섭외할 때부터 이제 그걸 서약을 했으니까 예. 저한테 이제 면피를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윗선의 뭐 그런 지시로 자기가 여러 차례 한 거 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는 투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추석 연휴 전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추석 내내 이제 좀 고민을 했죠. 사실은 지난해 추석은 제가 뭐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고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론화해야 될 문제다.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날 무렵에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게 이제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이제 기사화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저를 중도하차시킨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무슨 시청자 옴부즈맨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예. 시청자위원회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불만이 접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시청자 투표를 하는 거기 이제 앱이 있는데 앱에 또 저에 대해서 무슨 뭐 방송이 잘못됐으니까 선대인 나가게 해야 된다.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국장이 어디서 외부 인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선대인 그 사람 부동산에 관해서 너무 이상하게 이야기한다. 못 나오긴 하라.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상한 얘기가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게 근데 그렇게 그 사례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시청자들의 불만이 많으니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잘랐다. 이런 식의 얘기가 저도 불만이 없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의 불만이라는 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게시판에도 없고 뭐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선대인 재미없으니 잘라라. 그렇죠. 이해가 돼. 왜냐면 말이 길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길어. 아니 근데 이게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제가 막 되게 억울하고 막 울화가 약간 치미는 게 그러니까 뭐 이쪽은 어떻게든 뭔가 어떤 이유를 갖다 대잖아요. 이유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그 드라마국에서 잘려서 그 주조정실 이제 MD 송출실로 발령이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만든 드라마가 시청률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2015년에 드라마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여왕의 꽃이라는 드라마에 아이고.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제 이름을 걸고 연출을 하면은 항상 위에서 자르기 때문에 어떤 국장님이 연출하는데 저는 야외 연출로 이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제 이름은 거기에 올라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편성표라든지 이런 데는 없었고 근데 그게 첫 회 시청률이 20이 넘고 우와. 광고 막 완판되고 예.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도 시청률 20이 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국에서 저에게 이제 그 인사고가를 줬는데 두 번째로 높은 거 제일 높은 건 아니고 두 번째 높은 걸 줬는데 제일 높은 건 국장님이었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임원회의에서 얘기가 나온 거죠. 왜 얘를 이렇게 높은 고가를 줬어? 그래서 아니 그 저기 드라마를 했는데 성과가 있어서 준 건데 그랬더니 거기에서 임원회의에서 아니 그러니까 왜 얘를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에 보냈냐고. 그래. 그러니까 아예 성과가 안 나는 자리로 보내. 근데 그게 이제 그 주조정실 그 MD 업무라는 건 뭐냐면 MD 업무는 잘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본전. 거예요. 네. 근데 혹시라도 하다가 방송 사고가 나거나 자막 사고가 나거나 송출 미스가 나면은 다 엉팡 뒤집어 쓰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있어도 플러스는 없는 잘하면 빵점 뭘 실수하면 마이너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울컥한 게 아이씨 나는 심지어 일 잘한다고 쫓겨나는 그래. 그래서 어떤 PD는 막 카트 줄 때 그 카트를 줘요. PD가 에이 원 컷, 투 컷, 쓰리 컷 이렇게 주는데 카메라 계속 투, 카메라 원, 투, 쓰리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해야지. 원 컷, 투 컷, 쓰리 컷 이렇게 계속 손 계속 이렇게. 헤이, 아니 근데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저희 그 원래 이제 저희 PD들이 사실 이게 저겁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오면서 투 하이 카트 쓰리 그림 좋아 하이 카트 이거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제대로 저희- 나오네 이게. 네, 저희 그 예능 선배 중에 요게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되게 궁금했어. 저 형 입봉하면 어떡하나. 어떡하나. 네, 조연출 끝나고 드디어 그분이 이제 입봉해서 스튜디오에서 센터에서 딱 하는데 다들 어떡하나. 자 갑니다. 하이 쓰리 하이 카트. 투 하이 하이 원 하이 야 그래서 국기수 감독이 너 지금 뭐 하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게 소리가 나서 야 임마 그냥 말로 해 임마 약간 그랬는데 진짜 아니 그거를 또 그렇게 성공적으로 그런데 저 김미식 PD의 억울한 심정이 사실 좀 이해가 되는 게요. 맞아. 제가 그 아침마당에서 잘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거 뭐 사실은 이게 생업이 달린 문제도 아니고 잠시 출연한 거고 뭐 이거 출연료 안 받는다고 무슨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KBS, MBC 들어가서 이 일을 하겠다고 들어가신 분들인데 정말
뭐 아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정말 열심히 언론 노동자로서 방송 종사자로서 일했을 뿐인데 스케이트장에 가고 뭐 MD 해부당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청춘을 방송국에 바친 적이 예. 억울하지. 19에 제가 코미디언이 됐거든요. 근데 정말 엄청나게 그 코미디를 사랑하기 때문에 코미디 만드는 일에 온방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심지어는 내가 애 낳을 때 제왕절개로 낳는데 그것도 다 녹화 스케줄 피해서 이 애를 날짜를 그 날짜를 잡아가지고 다 우리 애들이 팔싹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찍 나가지고 이 아이고. 배를 그 다음에 애 돌잔치 못 갔죠. 다 돌잔치 엄마가 녹화하느라고 못 갔지. 그 다음에 엄마 무슨 뭐 잔칫날 이런 거 다 저 빠지죠. 동생 결혼식도 저 녹화 없는 날 잡아가지고 하죠. 온 집안에 뭐 애들 일체 못 키웠죠. 애들을 못 키웠었는데 또 애들이 또 뭐 외국으로 가버렸죠. 그 외국 가서 지금 뭐 애들 공부해서 이제는 다 커서 돌아올 이제 26대 가지고 이제 애들이 돌아올 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왜냐면 그렇게 내가 열심히 방송국에 뭐 30년 넘도록 정말 충성을 다했으면 진짜 내가 뼈를 묻는다. 방송국에 꼭 뼈를 묻는다라기보다는 코미디 무대를 주는 그런 고마운 것.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후배들도 제가 개그 콘서트 아이디어 가져가서 KBS 만들어가지고 후배들 지금껏 잘 개콘을 만든 분이에요. 거기서 엄청나게 박지현 잘 선생님이. 용인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코미디 하시는 분이 그러나. 투사로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인 거죠. 코미디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아 지금 저는 이런 상황이면. 정말 이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한 탄압 이건 정말 이 지난 9년 정부에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정치 코미디, 풍자 코미디 이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알아서 기죠 위에서. 그 풍자조차 못하는 현실을 풍자한 코미디 민상 토론죠. 그마저도 못하게 했어. 그마저도 문재인 얘기 나오면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보면 토론 프로그램이 점점 없어지거나 예. 그다음에 편성에서 밀리거나 축소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예전에 우리 한 뭐 5년 10년 전만 해도 100분 토론 그러면 시청률 상당히 많이 나왔고 네. 그 토론이 굉장히 영향이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토론 프로그램 제대로 된 토론 프로그램이 없죠. 네. 물론 이제 쓸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예능화된 느낌. 설전이네 설전. 설전. 쓸전. 설전. 엄마 아파트에서 저희 시청률이 높습니다. 네, 엄마 아파트. 아, 슬프네요. 제 최고의 히트작이 엄마. 아니 근데 아빠입니다. 오늘 은마 아파트인데 엄마 아파트. 나는 처음에 손대희 씨가 엄마 아파트 그래서 나는 강남에 얘네 엄마 아파트가 엄청나게 있는 거였어요. 엄마 아파트가 있잖아. 경찰도 뭐 아파트 뭐 40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뭐 이런데 손대희 엄마 아파트 아니 오늘 있잖아요. 강남에 엄마 아파트 그래서 니네 엄마 몇 채 가지고 계시냐. 오늘 주최 측인데 왜 이렇게 디스를 당하지? 저도 뭐 사실 우리 정명환 선생님들 앞에서 뭐 무슨 제 블랙리스트 얘기하는 거 자체가 우습지만은 저는 아시겠어요. 막말해서 그렇잖아. 막말. 네, 저는 완전히 땅에 붙였어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 아니 근데 제일 먼저 복귀했잖아. 지금 SBS 복귀했잖아. 이제 그 민간 방송이지 공영 방송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이름조차 거론하는 일이 없고요. 전 뉴스에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방송 모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에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오랫동안 출연했으니까 그래서 2014년에 같이 일했던 PD한테 어떻게 좀 내가 다시 들어갈 자리가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했더니 김용민 씨는 지금 우리 방송사에서 이 등급이 있는데 직업별 등급이 있는데 그 김용민 씨는 지금 북한 무장공부 그래서 이제 4년 지나서 2016년 작년 초쯤에 다시 한번 연락을 했죠. 뭐 이제 박근혜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총선에서도 졌는데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이 이제는 뭐 북한 무장 준비해서
살인 강간법으로 가야 저기 되지 않냐 아니라고 여전히 북한 부장을 아니 나는 오늘 여러분들 보고 깜짝 놀라고 자랑스럽고 그런 게 뭐냐면 이 두 분한테 며칠 전에 MBC 그 아까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 그 행사할 때 7천 명이 넘게 그렇죠, 피디님. 정말 그 서울 광장이 꽉 차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날 제가 무슨 강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강의하고 9시 20분쯤 올라가는 거였어요. 제 뒤에 전인권 씨가 올라갔고 그 앞에 DJ DOC 이렇게 올라가고 막 아이돌 스타들 막 오고 막 그 뭐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 여러분들 쫙 오시고 뭐 이용마 기자 아까 보셨지만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이용마 기자 병 왜 얻었습니까? PD 수첩 때 억울하게 그 끌려다니면서 저렇게 병 얻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7천 명이 넘는 분들이 거기 꽉 차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아니 엄청 추웠거든요. 밖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추워. 근데도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일어나서 추우면 뛰었다가 또 앉았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행사에 이렇게 용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실까 생각했었는데 여기 작은 공간이 아닌데 지금 꽉 오셨네. 그래서 나는 누구 때문에 왔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두 분. 누구 보고 싶어서 왔나? 아 잠깐만요. 용민 식구죠? 아니 꼭 저런 분이 있어요. 딱 답은 정해져 있는데 엉뚱한 답 자, 한번 우리 김 PD 보고 싶어서 왔다. 박수. 32,000명. 자, 황 선생님 보고 싶어서 왔다. 박수. 이거 일본식 발음인데 삐까삐까. 자, 우리 선대인 소장님 보고 싶어서 왔다. 박수. 아니 확실히 주최 측이 좀 유리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39,000명. 우리 김용민 씨 보고 싶어서 왔다. 당신은 주최 측입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뭐 자, 근데 누구보다 미아노님 보시러 오셨죠? 역시 이래서 조용필 씨가 마지막에 노래라는 거야. 다들 진짜 즐거우시죠? 예. 또 그런데 우리 저기 저 선대인 씨 뭘 귓속말을 하고 그래요. 뭐라고 이제 진행하세요. 예. 그 저기 미인들이 많이 왔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외국 방송이고요. 네, 그래서 방송 정상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MBC가 드디어 뭔가 해빙의 무드가 온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진짜. 정말.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뉴스 보고 막 어제도 보니까 막 국회의원들이 방통위에 몰려가서 뭐 위원들 뭐 뽑는 문제 가지고 막 국감 보이콧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 왜냐면 그냥 뭐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거든요. 예. 이런 지금 상황. 일단 뭐 자유한국당에서 방송 장악 시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원래 그 논스톱이라든지 뭐 시트콤이라든지 내주의 여왕이라는 로맨틱 코미디를 주로 연출하는 PD인데 저는 제가 요즘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내가 과연 복귀할 수 있을까? 코미디를 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런 개드립을 치고 오늘 고영주 여러분 한번 고영주라고 오늘 네이버 뉴스에 한번 쳐서 그분이 오늘 어떤 멘트를 주옥 같은 멘트를 하셨는지 정말 이렇게 보시면 나는 과연 내가 코미디를 과연 이제 할 수 있을까? 나도. 아니 진짜 자신이 없어요 진짜.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말 저는 2년간 제가 MBC 주조정실에서 MBC 뉴스 강제 시청이라는 이 징벌을 받으면서 뉴스가 너무 웃겨요 진짜. 뉴스가 뭐 소세지 뉴스, 알통 뉴스 보면 웃기지도 않아 정말. 그래서 이게 저는 지난 몇 년 이렇게 보면서 왜 이게
막장 드라마의 여러분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장르의 모호성입니다. 장르의 이게 처음에 로맨스물 같은데 코미디 같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스릴러가 됐다가 막판에는 호러로 막 가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어디까지 왔냐면 처음에는 약간 이게 코미디 얘들이 웃기려나 보다. 근데 그다음에 약간 스릴러가 돼요. 진지하게 얘들이 웃기려는 줄 알았더니 이게 얘들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진짜로 얘들은 이게 방송 장악이라고 믿나 봐. 막 근데 지금은 약간 호러예요. 이걸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지. 마지막은 해피엔딩. 그 막장 드라마에서 그 악당들이 뭐 온갖 그 이상한 짓들을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가가 그렇게 하고 막 그런 악행들을 참고 보다가 막판에 확 해피엔딩으로 권선징악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이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막장 드라마가 해피엔딩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이분들 다 이제 공중파에서 다 만나실 겁니다. 얼마 정도 걸리는 거죠?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항상 기한을 저한테 물어요. 제가 이 기한을 제가 얘기를 요즘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하는 게요. 제가 예전에 2012년에 파업할 때 전 이제 노조 부위원장이었으니까 그 조합원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파업 얼마쯤 할 거냐고.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그랬습니다. 야 2주 만에 끝나. 2주 만에. 걱정하지 마. 다음 달 월급 반토막 나고 끝이. 근데 월급 반토막이 아니라 연봉이 반토막이 나더라고. 6개월간 파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후배들이 형 그래서 이번 파업은 언제쯤 끝나 그러면 말은 내가 아끼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곧 저희는 이제 정말로 그 곧 11월 2일에 그 그렇죠. 고용주 이사장에 대한 그 해임안을 이제 예.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이제 상정해서 표결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김장겸 자리에서 같이 아마 갈 수 없습니다. 예 그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희도 예. 김장겸도 그 자리에서 아우 아니 그러니까 바라는 아마 거죠. 고용주가 하면 바로 그 다음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을 치우는 건 저는 1주 뭐 2주라고 생각하는데 걱정은 사실은 저는 그 이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사실은 MBC가 너무 잘못했거든요. 지난 몇 년간 저희가 너무 방송을 망쳐서 제가 요즘 이렇게 그걸 하는 거는 그 요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MBC 정상화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와 그랬는데 요즘은 니들이 언제가 정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상이었던 시절을 기억을 못하고 특히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그냥 MBC는 원래 저런 거 아니었나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오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당장 언제 끝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로 우리가 정말 4년, 5년, 10년간 얼마나 좋은 방송을 만드느냐로 저희가 이번 싸움에 저희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그 이후의 모습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감히 참 언제 끝난다 뭐 이런 얘기 참 드리긴 어렵고요. 긴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제가 우리 용인 시민 여러분들 많이 모이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시가 함께 맞는 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신영복 선생님 엄청 제가 좋아하고 용인에도 한번 오셨었어요. 한택식물원에 제가 모셔가지고 용인 시민 여러분들 위해서 드라미아 바로 옆에 예예 있는 한택골목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단풍나무 그 숲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 우리 용인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강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담론이라는 책도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담론 책을 그때 우리 벙커에서 예, 누나가 그때 그 오. 출판 북콘서트를 북콘서트 하셨군요. 제가 진행했었고 선생님 자주 뵙고 했었는데 구로에 성공회 대학교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구로 시민의 숲 같은 데서 더불어 숲이라는 어떤 그 숲에서 하는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구로에 계신 분들한테 내가 담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딱 2분 읽어보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함께 맞는 비라는 제가 그 시 제목을 먼저 말씀드린 게 그 동네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함께 정말 그 우산을 같이 쓰고 가는 것보다는 우산이 없이 비를 맞고 걸어가는 사람 옆에서 조용히 우산을 접고 같이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 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큰 힘이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말 그 함께 비를 맞아줄 사람들이 그 얼마나 있느냐.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조금 좀 그 싸움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또 우리가 마음 먹는 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지금은 비를 맞는 중이잖아요. MBC나 KBS나. 예. 근데 이렇게 정말 그 함께 비를 맞겠다고 와주셔서 큰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정말 예. 좋은 얘기 했을 땐 박수를 좀 주세요. 우리 너무 비를 많이 맞춰가지고. 비를 맞는 예. 예, 아닌데 전 사실 이제 요즘 그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이 MBC 로고가 사실 되게 무색한 지난 몇 년이었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파업 집회할 때마다 정말 만나면 좋은 친구는 이렇게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었는데 전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 되게 부러운 건 선대인 소장님이 전 개인적으로 부러운 게 왜요? 왜냐하면 오늘 사실 이 정도 캐스팅은 저희가 MBC에서 파업 콘서트를 하고 이렇게 이걸 할 때도 이런 화려한 이게 안 되거든요. 예. 정말로. 근데 우리 선대인 소장님 용인에서 이렇게 화려한 그 생각해 보시고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정말 만나면 좋은 친구는 선대인 소장님이구나. 왜냐하면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 MBC, KBS의 정상화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다 모셔주실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정말 선사장 소장님 오늘 다시 보게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 사실은 아찔했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 저 선대인 소장도 그렇고 우리 김미아 누님 그리고 황교익 선생님, 김민식 PD님 지난 세월에 어마어마하게 틀렸을 분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틀렸을 거예요. 근데 별 문제 없이 여기까지 왔다. 이거는 뭐 있는 그대로 이분들에게는 흠결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딱히 그만큼 이제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오늘 뭐 다 모시기 힘든 분들 맞죠.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실 용인에서는 이런 행사들이 잘 못 열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 보면 좀 먼 거리인데 이렇게 와주신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이분들이 정말 저는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달려와 주신 것도 특히 뭐 한교익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오늘 지방에 가셨다가 옆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냐 하면 사실은 뭐 저를 뭐 어떻게 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KBS, MBC 이 방송이 제대로 써야 국민의 귀가 열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신 이 네 분이 저를 제외한 네 분이 훨씬 더 큰 박수를 받아야 될 분들이라고 용인은 마시는 건데 용인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 참 살기도 좋고 제가 사는 동네는 논밭이 80% 정도 남아 있고 여러분 이 동네랑은 좀 달라요. 여기 저 오는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초인군데. 예, 용인이 그렇게 넓어요. 예, 그런데 조금 이제 보자면은 이렇게 문화 같은 게 조금 좀 그렇지. 그죠? 네. 많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좀 많은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요리하는 우리 평론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좀 용인에서 그런 따뜻한 문화가 좀 아니 드라미아도 있는데 왜 이렇게 문화가 아니 근데 그 드라미아를 세상에 MBC에서 유배지로 쓰고 있었다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유배지로 쓰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그러니까 억울해하고 아까 그 그래. 선대인 소장하고 예. 시장 가서 이렇게 음식 시장 먹고, 가서 드셨어요? 아, 먹고. 거기 뭐 그게 뭐 사진도 같이 찍고 아 그러시구나. 선 소장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 많이 알아보던데. 아니, 없을 것 같은데.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저를 아는 분들이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느낀 게 뭐냐면 황교익 선생님은 어디 식당 가서 뭐 편히 밥을 못 먹겠다는 생각이 그렇지. 왜냐하면 식당에 황교익 선생님이 왔다 갔다 그것만으로 그것만 해도 그 집이 대박 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오늘 가셨던 집에 그 아주머니께서 평소에는 막 말도 걸쭉하게 막 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늘 막 너무 쫄아갖고 진짜 요리에만 너무 전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 찍고 그때 가만히 있어봐. 나도 우리 카페에다 하나 좀 달아보자. 그뿐만 아니고 아니 이 집에서 밥 먹는데 옆에 순대집에서도 건너와서 사진 찍 그리고 왜 진짜요? 아니
그리고 이쪽에서 식사하시고 계신데 진짜요? 선생님 꼭 냄비를 들고 오셨어요. 혹시 백종원으로 착각한 거 아니야? 그러기에는 좀 비디오가 많이 아, 다르죠. 예. 하여튼 참 예, 밥도 편히 드시기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그 유시민 선생하고 저하고 둘이서 의용지식인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이 하는 네네. 이미가 하는 것은 다 잘하는 거야. 그게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그 지지했던 게 사실 그때 글을 좀 장황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예. 정치인에 대한 지지는 요구다.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거하고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뭔 요구할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요구를 한 것은 겁니다. 원칙대로 하자. 원칙대로. 원칙대로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돌아가잖아요. 원칙대로 지금 잘 돌아갑니다. 방송 이번 일로 해서 지난번 KBS 아침마당 그 사건으로 해서 관련되는 법들 규정들 다 뒤져보니까 원칙대로만 하면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칙대로만. 이 사람이 그 잘못 그 원칙들을 어기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원칙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는 사실 종사자들만 가지고는 그걸 감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국민들이 저게 원칙대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끝없이 감시하고 들여다보고 관여를 하고 뭔가 말을 갖다가 계속해서 던져야 이게 맞아요.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KBS, MBC는 주인이 국민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금 KBS, MBC가 파업을 하고 정상화에 대한 움직임을 할 때 국민들의 반응이 좀 싸늘했어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이유가 대한 언론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종편들, 팟캐스트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종편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손석희옹이 언제까지 제 TBC 있겠습니까? 그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팟캐스트도 얼마나 또 인기가 오래 가겠습니까? 예. 그죠? 저를 바뀝니다. 바라보십니까? 예. 지상파에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믿을 것은 공영방송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바로 잡혀야 원칙대로 운영돼야 이 대한민국이 원칙대로 네. 운영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일에 대해서 네. 뭐꼭 바로 잡히겠지만은 그 바로 잡히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국민방송이라는 예. 것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뚜렷하게 쳐다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아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아까 우리 김민식 PD님 말씀이 이제 파업 투쟁이 종료된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공영방송이 이제 엉뚱한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이 확실한 공영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공영방송의 앞날에 대해서 경제학자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나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까 이제 한교익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도 되게 초기에 좀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요.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KBS, MBC에서 이제 그동안 짓눌려 있던 분들이 이제 좀 힘을 받아서 방송을 다시 되살려 보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니까 많은 분들이 MBC 그딴 거 필요 없다. 그리고 되살려서 뭐하게? 되살릴 수나 있나?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래도 사실은 김민식 PD님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김민식 PD님 말고 이용마 기자, 또 박승재 기자, 뭐 YTN의 그런 노정면 위원장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분투하셨거든요. 분투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워낙 포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걸린 겁니다. 예. 사실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신 독립투사들 같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는 싸워서 해볼 만한 때가 됐기 때문에 나왔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먼저 선봉에 서서 지금 이제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부르짖었고 실제로 우리가 결실을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 있게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더더욱 용기를 쏟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아까 누님이 비를 만다고 했지만 함께 우리가 이런 자리에도 와주시고 함께 병풍이 돼주시고 예, 배경막이 돼주시면 이분들이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방송 정상을 앞당길 수 있고 또 국민들은 좀 더 올바른 정보를 예. 받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올바른 정보가 있어야 올바른 경제적 선택도 하고 올바른 정치적 선택도 한다. 그건 그 공익은 네. 모두에게 들어오는 것이다. 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 김남대학교가 제 목입니다. 여기 93학번이고요. 아, 신학과 졸업했고, 예. 그러다 딴 동네 가서 살다가 이 동네가 좋아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 아들 딸들이 재롱잔치를 했었고 졸업식을 했습니다. 유치원. 예. 근데 샬롬가는 왜 못 찾아? 네? 나이가 들어서 제 형 이름하고 이게 외측이 잘 안 돼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나요? 제가 신갈에서 태어났어요. 오. 태어나기를. 예. 예. 그 백남준 아트센터 있는데 거기가 오. 저희 큰 집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집성촌 할머니들이 아직 살고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고향으로 사실 내려온 거거든요. 아. 예, 용인이 그런 데입니다. 예. 그래서 용인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나 저는 용인의 시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나이 들어도 용인에서 내가 이 좋은 데서 좀 편안하게 늙고 잠들고 싶다 하는 생각이 아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인을 아끼시는 만큼 용인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방송사가 공정하게 올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 오늘 이제 오셨으니까 한 분이 100명의 어떤 그 힘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예. 박수. 이게 직업병이 좋은데 끝나면 박수가 안 나면 좀.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저 객석에 계신 분들께서 혹시 우리 오신 우리 귀한 여사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혹은 뭐 질문이 있으시면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냥 마음속에 새기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기흥구에서 온 성현이 아빠입니다. 예. 예, 같은 동네 사는 거 맞고요. 예. 오늘 저 강연 잘 들었고요. 예, 궁금한 건 아까 저 황교익 선생님 그 얘기 듣다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KBS나 MBC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끼리 문제 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뭔가 이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소위 그 종편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이나 종편 채널 A나 TV조선 같은 데도 뭔가 그 구성원들 내부적인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보수 언론도 뭔가 변화가 가능할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사실 지난 7년 되게 핍박을 많이 받고 6개월간 파업하고 나서 깨지고 난 다음에 아직 다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들어왔던 회사가 이런 이상한 회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96년에 입사했고 제가 들어왔을 때는 MBC가 제일 좋은 회사였고 저는 KBS나 SBS는 지원해 본 적도 없고 오로지 MBC 한 군데만 지원을 했었고 다들 최고의 회사라고 해서 들어와서 그 회사가 망가지니까 이걸 못 견딘 거거든요. 저는 약간 궁금한 건 TV조선과 채널A에 들어가신 분들이 나는 MBC 같은 KBS 같은 방송을 만들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저는 그게 약간 이건 제가 절대로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싸운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그래서 소중한 뭔가를 과연 만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봐야 될 거 돈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방송이라고 봐요. 지금 TV조선이나 채널A나 이런 그 극보수의 방송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거기에서 시청률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것은 시청자의 수준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청자들이 존재하는 한은 그 시장을 먹고 사는 그런 방송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안에 내부의 반성 뭐 이런 거와 관련 없이 그냥 시청자의 청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TV조선이나 채널A가 극진보의 모습으로 탈바꿈했을 때 시청률이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바꿀 겁니다. 근데 종편이 지금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잖아요. 뭐 일단 중간 채널 배정부터 그렇고. 그렇지. 그리고 중간 광고라든지 이런 그리고 뭐 여하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정하게 좀 또 재편돼야 되는 상황도 있다는 거. 지금 뭐 그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은 다 부자인데도. 그러니까 특히 그 신문하고 종편을 같이 영업 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편이 뭐 시청률이 시시하다고 광고 못 하겠는데요 하면은 그러면 신문에서 어떤 기사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요래 버리면은 이거 진짜 압박을 느끼죠. 예. 사실 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어찌 보면 가장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니까.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라니까 너 그런데 부역하다가 나와서 뭐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식 PD님 그 말씀하셨는데 MBC 이제 오래되니까 지금의 MBC를 많이들 기억하잖아요. 물론 동아일보가 뭐 제가 들어갔던 96년에 뭐 진보적인 신문이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뭐 이 한겨레 신문이 이제 들어오면서 좀 밀려났지만 야성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상대적으로 뭐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신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제가 생생하게 느꼈는데요. 이게 이제 신문사 경영난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광고에 이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동산 문제도 정보가 가장 많이 왜곡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신문에서 가장 그 광고 매출을 많이 올리는 영역이 사실 부동산, 아파트 광고예요. 그렇지. 아파트 네. 광고. 그래서 외국 보도가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2002년에 나왔는데요. 뭐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퇴사.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뭐 저희 선배들이나 뭐 제 동료 선후배 여러분들 아시는 뭐 이완배 선배 그리고 지금 청와대 홍보 소통 예. 그 윤영찬 선배 윤영찬. 이런 분들이 다 2002년 전후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그때 나왔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 신문은 가능성이 없어. 그리고 다 나온 겁니다, 줄줄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제는 뭐 조중동은 어떻게 돌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제대로 된 언론들이 나와서 또 KBS, MBC가 정상화돼서 우리가 제대로 국민의 그 눈과 귀가 되는 언론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는 기대할 수 없다.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영방송이 회복되면 공영방송이 제 갈 길을 찾아서 가게 되면요 종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 종편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특혜가 김재철 사장의 선임이었죠. 네. 지금 뭐 김장겸, 뭐 고대영 이런 사람들을 사장을 선임한 게 종편에 대한 최고의 특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청취율 1위 나오는 MC를 추천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종편은 사실은 태생이 그거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언론을 사실은 장악하기 위해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그 탄생의 비밀이 있는 이상 네. 뭐 이 종편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다만 종편은 이제 재심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예. 사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신문은 조중동은 그럴 수 있는 여지조차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바꾼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냥 국민의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 예. 자, 맨 앞에 계신 분.
그 새로운 언론 플랫폼을 이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령 제일 좋은 방법은 김용민 씨하고 그 김어준 씨가 예. 강력한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 좋고 공영방송 회복하는 목표를 갖고 우리가 지금 이런 질문 하시는 의도가 뭔가 MBC도 지금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아까 이 제가 궁금한 거는 만들었죠. 네, 새로 제가 궁금한 거는 1인 미디어 예, 만드셨죠. 방송 쪽 말고 어. 이제 뉴스 쪽 관련돼서 이제 강력한 뉴스 플랫폼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그 지금 UBC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성은 되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을 그런 뉴스 플랫폼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좋은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영방송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이제 주간 뉴스를 이제 우리 공영방송들이 제대로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지역 언론이 참 사실은 문제긴 합니다. 이 생활 밀착형 풀뿌리 언론이 매우 필요한데 근데 지금 사실 용인에 있는 언론을 보면은 종이 신문 말고는 없어요. 그것도 뭐 일간지도 아니고 주간지, 방송은 아예 존재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방송도 보면 되게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에 밀착된 우리 이웃의 바로 내 옆집의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것들이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발표하신 것도 네. 지역 자치 그렇죠. 그걸 굉장히 높이 내가 평가하고 그렇게 하겠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래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 만약에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지역 라디오, 지역 텔레비전 왜 못해요? 여기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코미디 용인 코미디 만들어보는 거야. 용인 경제, 용인 시사 왜 못 만듭니까? 그 저도 고양시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인시와 입장은 비슷합니다. 서울의 위성 도시이죠. 문화 그 척박하죠. 뭐 지역 언론이라는 거 생각도 못 하고요. 그것을 꿈꾸기 전에 먼저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을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먼저일 겁니다. 물어야 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뭐 지역의 뭐 행정권을 어떻게 하고 무슨 권리를 부양하겠다. 사실 그거로 해가지고 지역의 문화, 언론 이런 게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내 지역 내가 사는 그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지역의 문화, 지역의 언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행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맞아. 그래서 많은 그 서울 주변의 위성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는 여기에 살 뿐이야. 나는 언제든지 또 서울 들어갈 거야 하면서 애착을 안 가지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 공동체 의식, 지역 공동체 의식의 회복. 원래 없던 거니까 그렇죠. 지역 공동체 의식을 생산해내는 일 그런 것부터 먼저 네. 해야 될까요? 그런 점에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제가 용인에 내려와서 살게 된 게 그 동네를 가봤더니 두레가 살아있는 거예요. 두레. 여러분 아시죠? 두레. 그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주민 자치적으로 무언가 하는 거. 그러니까 이장님이 막 음악이 아침에 나오면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자 주민 여러분들 오늘은 길가에 풀을 베는 날입니다. 다 같이 낫을 들고 나오십시오. 전부 낫 들고 나서 풀 베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풀 베고 길 옆에 있는데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잔치국수를 끓여서 같이 먹으면서 어르신들 같이 그 부녀회에서 돼지고기 썰어서 아이고. 딱 주는 거야. 예. 아 이게 이런 동네가 참 아름다운 동네지 서울처럼 각박하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고양시나 걱정하셔라. 여기 로컬푸드로는 아주 진짜 죽여주는 또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기흥문화 수지구에 이런 도시에서 또 이렇게 판매도 하고 협동조합 형태로 말이죠. 그런 문화가 있어서 아참뭐 예전에 참 이 서울이 못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용인이 아주
드리고 싶고요. 예. 자, 뭐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 공영방송 회복을 위한 불금의 이런 불금 파티를 이제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용인의 큰 누님 김미화 누님께 꽃다발 증정해 주시기로 했다는 얘기가 왜 있던데. 꽃다발 예. 주지? 왜요? 예? 오, 왜? 이유가 뭐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왜 이래? 나 대상 먹은 거야? 왜 저를 꽃다발 주시는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뭔줄 아닌데. 저분이 제일 연기를 먹은 거예요? 저예요? 감사해요. 아, 네. 진짜. 와. 웬일이야. 자, 서울에서는 블랙리스트지만 용인에서는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미아누님이 예. 얘 여자니까 하나 예. 미아누님이 체구는 작지만요.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에너지는 정말 강력한 분입니다. 네, 그렇죠. 저는 정말 존경하는 누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자, 우리 한 말씩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김민식 PD님. 예. 네, 뭐 저희는 공중파니까 공중전도 잘하고 있지만 역시 지상파기도 해서 지상전도 앞으로는 열심히 아이고. 제가 요즘 그 다른 채널 종편 채널에서 자주 나가요. 오늘 지금 알쓸신잡 시즌 2 지금 오늘 첫방하는 지금 시간인데. 거긴 종편 시작했나? 아니죠. 예. 거기는 종편 아니죠. 아 종편은 아니죠. 그냥 예, 예. 그 TVN에서 예. 하는 실검 올라와 있어요. 제가 못 보고 아, 있어요. 2위. 실험 2위. 그 이제 KBS, MBC 특히 MBC보다는 저는 KBS에 더 애착이 가요. 저는 짤은 KBS에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MBC도 좀 선생님이 출연하고 싶은 방송으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아, 드리겠습니다. 그 10년 전부터 저를 아끼는 분들이 모두 제가 용인 내려와서 산지 지금 13년 됐습니다, 여러분. 예. 저를 아끼는 모든 분들이 김미화 씨 제발 앞에 나서지 말아라.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온다. 블랙리스트 건 있을 때 그랬죠. MBC 잘릴 때 그렇죠. 뭐 변희재 씨하고 뭐 계속 다투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저기 검찰 갈 때 이명박을 반드시 구속시키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하죠. 이러니까 김미화 씨, 이제 김미화 씨 그렇게 나서서 막 투사처럼 그러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남들이 하게 내비도 그냥 미화 씨는 그냥 잊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코미디 할 텐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제일 답답한 사람은 나예요. 나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국가가 한 개인을 향해서 이런 엄청난 폭력을 휘둘렀는데 엄청난 큰 힘이잖아요. 너무 무서운 힘이잖아요. 지금도 제일 두려운 건 저예요. 싸워야 되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10년 전에 사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뒤에서 제가 저희 남편하고 나누는 어떤 이야기들, 저희 남편하고 제가 야한 농담도 많이 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을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적폐들이 다 사라져야지만 제가 방송으로 저는 제가 가장 코미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러한 적폐들이 사라지지 않고 방송이 제대로 다시 위에 지금 있는 분들 전부 적폐예요. 그분 위에서 지시 내리면 그분들이 따라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물갈이가 되지 않고 제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김미화가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PD들이 써주겠지. 그리고 입 다물고 있으면 잊혀지겠지. 예전 그 일이 블랙리스트는 아니니까 라고 가만히 있어서 해결될 일이면 저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카페에서 돈 벌어요. 그냥 괜찮아요. 용인에서. 그런데 저는 적폐들이 반드시 없어지고
제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애쓰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도 알아주시고 같이 힘을 모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갑니다. 커밍순. 그 미아 누님 그 나중에 미아 누님 나중에 돌아가실 때 문자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묘비명에 뭘 새기고 싶어 하시는지 아세요? 웃기고 자빠졌네요. 미아 누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미아 누님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 웃기고 자빠져야 될 분이 웃기지도 못하고 맨날 그죠? 그리고 저도 약간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믿길지 모르겠지만 저도 실검 1위 한 적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이제 좀 심각한 이야기 할 때 100분 토론 이런 데 나가서 실검 1위 먹고 이런 적 많았거든요. 그런데 까마득해요. 이제 언제 실검 1위를 먹을지. 그래서 저도 MBC가 빨리 정상화돼서 좀 제대로 된 토론 프로그램들, 시사 프로그램들 다시 나오고 그게 저도 당당하게 토론자로 또 코멘트하는 사람으로 좀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민식 PD, 또 이영마 기자, 또 세승호 PD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싸웠고 충분히 싸웠습니다. 예. 이분들이 계속 외롭게 싸우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좀 함께 싸워주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해직 언론인 또 그 내부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싸우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오늘의 독립지사 같은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분들이 투쟁한다고 뭐 특별히 뭐 덕보는 거 있을까요? 만약에 정상화 된다고 한들 뭐 사장이 되고 뭐 국장이 되고 뭐 그렇게 뭐 어떤 권력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나요? 연봉을 더 세게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무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믿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좀 더 큰 소명, 사명을 맡겨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실 지난 9년 동안 정말 힘든 세월이었지만은 이 9년 동안에 참 언론인, 가짜 언론인들이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시절 좋을 때는 몰랐지. 저 친구나 이 친구나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 9년 지나 보니까 확연히 갈렸습니다. 이제 참 언론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또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새롭게 우리의 것이 된 공영방송을 한껏 향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